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엽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원래 머리가 꽤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오래 다닌 것은 아니지만 언어 쪽 감각이 좋았고 특히 중국어를 거의 혼자 공부해서 현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으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너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꼭 인생이 편하게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A씨는 한동안 중고차 쪽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괜찮았대요. 말도 잘했고 사람 상대도 능숙했고 차에 대해서도 금방 배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장사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고 받아야 할 돈은 밀리고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였다고 해요. 처음엔 카드로 받고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고 마지막엔 손대면 안 되는 돈까지 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A씨가 가장 후회했던 건 돈을 빌린 것 자체보다도 그 돈을 빌릴 때 내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믿었던 거였다고 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다음 거래만 끝나면 갚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 새벽에 오는 문자, 집 앞에 서성이는 낯선 차 그런 것들이 며칠씩 이어지니까 A씨는 결국 한국을 떠났다고 해요. 정확히는 도망치듯 나간 거였다고 합니다. 처음 간 곳은 중국 쪽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평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A씨는 그 일을 하면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한국의 빚을 정리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얼마 전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한 관광 도시로 갔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고 밤에도 거리가 밝고 한국어 간판도 여기저기 보이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여행객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낮에는 숙소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고 밤이 되면 호텔방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고 나이는 A씨보다 조금 많았다고 해요. 여기서는 그 사람을 B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B형은 현지에서 꽤 오래 지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느 식당이 괜찮은지, 환전은 어디에서 해야 손해를 덜 보는지, 택시는 어떤 걸 타야 하는지, 호텔 직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대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이드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정식 가이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술집, 카지노, 유흥가, 환전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뒷골목, B형은 그런 곳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B형은 A씨에게 꽤 잘해줬다고 합니다. 밥도 자주 사줬고 현지에서 바가지 쓰지 않는 법도 알려줬고 가끔은 작은 심부름을 맡기고 그대 거로 돈도 챙겨줬다고 해요. A씨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었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잠깐 돈도 벌 수 있었고 현지 사정도 대충이나마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B형은 A씨에게 계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국 사람끼리 챙겨야 돼. 그 말이 A씨에게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A씨가 나중에 말하기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챙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챙겨주는 거는 아니니까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B형이 부탁한 심부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B형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줬대요. 두껍지는 않았지만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B형은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이 아는 중국 사무실 하나 있는데 거기다 이것만 전해주고 와. A씨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B형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고 위치도 멀지 않았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건물 3층이었다고 해요. 간판은 있었지만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국인 남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안쪽 책상 위에는 담뱃갑과 종이컵 그리고 여러 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고 해요. A씨가 봉투를 내미니까 그중 한 명이 중국어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야? A씨는 순간적으로 대답할 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말을 아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프렌드, 딜리버리 이 정도만 이야기했다고 해요. 중국어를 못 알아들은 척 한 거죠.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중국어를 알아듣는 걸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대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 있던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한국 사람 친구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대요. 아니 그냥 심부름오네야.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은 척 봉투만 내려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현지에서 B형이 이런저런 사람들과 엮여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B형은 가끔 A씨에게 이런 비슷한 심부름들을 시켰다고 해요. 어느 날은 봉투였고 어느 날은 작은 가방이었고 어떤 날은 그냥 누군가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전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갈 때마다 중국어를 모르는 척했죠. 상대방이 중국어로 무슨 말을 하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엔 별 의미 없는 말도 있었지만 가끔은 이상한 말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다 이해했지만 B형에게 굳이 말하진 않았다고 해요. 괜히 아는 척을 했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B형을 믿고 싶었다고 합니다. B형은 여전히 A씨에게 잘해줬으니까요. 그 일이 생긴 건 A씨가 도시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렀을 때라고 합니다. 둘은 식당 앞에 있는 테라스에서 앉아 있었고 A씨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B형이 장난처럼 손을 뻗다가 A씨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휴대폰은 화면부터 돌바닥에 부딪혔고 액정이 크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A씨가 당황하니까 B형이 바로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A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대충 3,000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해요. A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B형은 계속 돈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A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도 이상했고 바로 큰 돈을 건넨 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B형이 했던 말도 이상했대요. 근데 형 폰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네 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A씨는 화면이 깨진 자기 휴대폰을 봤습니다. 작동은 됐지만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묻을 것처럼 액정이 심하게 나가 있었다고 해요. B형은 말했습니다. 야 어차피 새 거 살 거잖아. 형이 잠깐 쓰고 있을게. 넌 이 돈으로 근처 가서 새 폰 사가지고 와.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A씨는 그 순간 묘하게 불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연락처, 숙소 정보, 메신저 기록, 항공권 예약 내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휴대폰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B형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갔고 A씨는 결국 휴대폰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B형은 다시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너 아까 그 중국 사무실 기억하지? 거기 잠깐만 다녀와.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 전하고 오면 돼. A씨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B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면 알아서 설명해 줄 거야. 형이 미리 다 말해놨어. 그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A씨는 갔다고 합니다. 어차피 휴대폰도 B형에게 있었고 새 핸드폰을 사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B형하고 불편해지고 싶지도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전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문을 여니까 안쪽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다 A씨를 쳐다봤대요. 누군가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네 친구가 전화할 거야. A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몇 분 뒤에 사무실 전화로 B형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건네받은 A씨에게 B형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형이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 거기 사람들이 내일 미팅이 있는데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대. 네가 하루 이틀만 같이 있어주면 돼. A씨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형 갑자기 무슨 통역이에요? 나 중국어 하는 거 말 안 했잖아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B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대요. 아니 대충 영어로만 해도 돼. 별거 아니야. 형 믿지? 그 말을 듣는데 A씨는 이상하게 등 뒤가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B형은 A씨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저 사람들에게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역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A씨를 그 사람들 곁에 남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A씨는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자기 휴대폰은 B형에게 있었고 여권은 숙소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장 소리친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였다고 해요. 결국 A씨는 그들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차는 검은색 승합차였다고 합니다. A씨의 양옆에는 중국인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A씨 앞에서는 영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해요. 서로 중국어로만 대화했대요. A씨는 창밖을 보면서 여전히 못 알아듣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들은 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였다고 합니다. 한국 형이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아침까지는 기다려. 도망 못 가게만 해. A씨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해요. 차는 한참을 달렸고 얼마나 갔는지 모를 즈음에 차는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호텔은 아주 낡은 곳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손님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로비는 넓었는데 조명이 어두웠고 프런트 직원은 A씨 이름을 보더니
별다른 확인 없이 카드키를 내줬다고 합니다. 방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복도에 불이 너무 조금 켜져 있었다고 해요. 호텔 복도 특유의 노란 조명이 군데군데만 살아있었고 바닥 카펫에서는 오래된 습기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A씨가 들어간 방은 복도 끝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작은 테이블, 창가 쪽 의자 하나가 있었고 중국인 2명이 A씨와 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A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 내일 아침에 이동한다. A씨는 침대에 앉아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여권도 없고 위치는 모르고 방에는 남자 2명 있고 복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A씨는 화장실에 가는 척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문 앞까지 따라왔다고 해요. 그때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귀찮다는 듯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쪽을 가리켰다고 해요. A씨는 방을 나와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상구를 열어보니까 계단이 있었대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A씨는 아래층으로 한층 내려가 봤습니다. 9층이었습니다. 그런데 9층 복도문을 여니까 안쪽은 완전히 어두웠다고 해요. 불은 하나도 없었고 객실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묵는 층 같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11층도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11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복도는 비어 있었고 어느 방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이 호텔에서 자기들이 있는 10층만 사용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9층과 11층은 비어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도 바로 위아래 객실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할 구조였습니다. A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잠든 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숨소리만 일정하게 만들었대요. 방 안의 조명은 꺼졌고 창밖에서는 멀리 오토바이 소리만 작게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중국인 2명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담배가 어쩌고 내일 아침 식사가 어쩌고 하는 별 의미 없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말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형한테는 연락 왔어?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침 10시까지 이자 들어온다고 했어. 안 들어오면? 그럼 이 친구 데리고 나가야지. A씨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는 미팅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통역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진 빚을 대신해서 잠깐 맡겨진 사람이었던 거죠. A씨는 그 순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눈을 떼면 안 되고 방금 들은 말을 알아들은 티를 내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여권은 한국형이 가지고 있대. 전화기는 그것도 한국형한테 있어. 그럼 문제 없네. A씨는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이 깨진 일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액정을 깨트리고 새 폰을 사라고 돈을 주고 그 사이 자기 휴대폰을 가져간 것, 그 모든 게 A씨를 연락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밤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창밖이 계속 어두웠다고 해요. A씨는 머릿속으로 도망칠 방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으로 나간다. 복도 끝 계단으로 간다. 계단은 어둡다. 아래층엔 사람이 없다. 프런트까지 내려가도 프런트 직원이 도와줄지는 모른다. 무엇보다 방 안에 2 남자 중 한 명은 계속 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A씨가 떠올린 것은 담배였습니다. 이들은 A씨가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걸 이미 한번 허락했었죠. 다만 혼자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A씨는 새벽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남자 2명 중 1명이 잠들고 다른 1명만 깨어있을 때까지요.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A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스모킹, 시가렛. 문 가까이에 있던 남자가 잠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따라 나섰대요.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직원 1명이 있었지만 고개도 들지 않았다고 해요. 호텔 바깥 공기는 습했고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A씨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주머니를 뒤지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작은 금속 라이터는 호텔 입구 쪽 경사로를 따라 굴러갔습니다. 남자는 그걸 보고도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웃으면서 라이터라고 말하자 남자는 손짓으로 다녀오라는 표시를 했다고 해요. 거리는 아주 짧았습니다. 5걸음 정도? 도망치기엔 말도 안 되게 짧은 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순간 생각을 더하면 못 뛸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터를 줍는 척 몸을 숙였다가 그대로 방향을 틀어서 뛰었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오히려 더 무서웠대요. 정말 따라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잡으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곧바로 맨발이 젖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 남자가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A씨 뒤를 따라 뛰기 시작한 겁니다. A씨는 그때부터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줄어들 것 같았다고 합니다. A씨는 큰 길이 아니라 골목 안쪽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큰 길로 나가면 택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차로 쫓아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대요. 골목은 복잡했고 비슷한 간판들이 많았고 어느 방향이 중심가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A씨는 뛰었대요. 발바닥이 아프고 숨이 턱끝까지 차고 목 안에서 피맛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뒤쪽 발소리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불이 켜진 가게를 찾으려고 했지만 대부분 닫혀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는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편의점 앞에서 무료 와이파이 표시를 봤다고 합니다. A씨는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영어로 부탁했습니다. 휴대폰을 잠깐만 빌릴 수 있겠느냐고요. 처음엔 직원이 경계했지만 A씨가 현금을 내밀고 한국어로 연락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직원은 가게 안쪽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줬다고 합니다. A씨가 기억하고 있었던 현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한국인의 연락처. 그 사람은 비영과는 다르게 조용해지는 사람이었고 A씨와 몇 번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메신저 계정에 겨우 접속해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몇 분 뒤에 답장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새벽인데도 차를 구해서 A씨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 했다고 해요. 말하지 말고 타. 그 후의 일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A씨가 묵던 숙소에 함께 가서 여권과 짐을 찾게 도와줬고 A씨가 프런트에 가 있는 동안에는 로비 쪽을 지켜봐줬다고 해요. 다행히도 금고 안에 있었던 여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원래 휴대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B형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대요. A씨는 그날 오전에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와준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그 호텔 어디였는지 기억해? A씨는 당연히 모른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일반 손님 잘 안 받는 데야. A씨는 더 묻지 않았다고 해요.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 나라를 빨리 떠나는 곳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A씨는 계속 주변을 확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탑승구에 들어가서도 A씨는 끝까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기체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손에서 힘이 풀렸다고 해요. 한국에 돌아오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A씨는 현지에 있던 지인을 통해서 B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형은 당시에 그쪽 사람들에게 꽤 큰 돈을 빌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갚을 날짜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국 사람을 잠깐 맡겨놓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A씨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세 개의 이야기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말로만 떠돌았으니까요. 다만 확실했던 거는 A씨가 빠져나간 뒤에 B형도 그 도시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도망쳤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붙잡혔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뒤로 B형의 소식을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B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에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살목지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밤길을 달리던 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가다가 어느 검은 저수지 앞에 멈추게 된다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의 목소리, 계속되는 좌회전 안내,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 오늘 꺼낸 이야기는 그 괴담이 어느 새벽 방송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서랍은 새벽 2시 17분에 꺼지지 않았던 한 방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트리머는 주로 새벽에 방송을 켰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시청자들이 보내준 영상도 보고 가끔은 괴담 글을 읽기도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무섭다고는 했지만 진짜로 무서워하는 타입은 아니었죠. 시청자들이 겁을 주면 일부러 더 웃었고 야, 귀신 나오면 돈에부터 해. 공짜로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농담을 받아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겼고 채팅창에서는 자연스럽게 공포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살목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스트리머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할목지? 그게 뭐야? 영화 제목이야? 채팅창에는 짧은 설명들이 올라왔습니다. 저수지 괴담이다. 내비게이션이 사람을 유인한다. 길을 잘못 들면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그 앞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면 안 된다. 스트리머는 그 말들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아니, 내비가 귀신 들린 거면 업데이트를 해야지. 요즘은 귀신도 지도 앱 쓰냐? 채팅창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도에 살목지 찍어봐요. 스트리머는 바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찍어보라고? 오케이. 자, 없는 장소면 너 벤이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검색창에 살목지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정확한 주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장소도 있고 영화 관련 글도 있고 괴담을 정리한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스트리머는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콘텐츠였습니다. 새벽 방송에 흔한 공포 이야기 하나. 채팅창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스트리머가 읽기 시작한 글은 어느 여자가 밤길을 운전하다가 살목지 근처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는 낯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죠. 길은 좁았고 주변에는 논밭과 산뿐이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도로는 젖어 있었고
가로등은 드문드문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같은 안내를 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자는 왼쪽을 봤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사이로 어둡게 벌어진 공간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내비게이션이 다시 말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스트리머는 여기서 웃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내비가 집착하는데? 좌회전 못하면 죽는 병 걸렸냐고. 채팅창에는 좌회전하세요라는 말이 장난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스트리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채팅창이 내비가 됐잖아. 그리고 다시 괴담을 읽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왼쪽 길로 들어갑니다.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양쪽 나무는 차창을 긁을 듯 가까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앞이 탁 트였고 그곳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물, 가로등 하나 없는 넓고 조용한 저수지. 물결도 거의 없었고 주변에는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차를 멈추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멀고 눌려있고 젖어있는 소리. 스트리머가 그 부분을 읽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짧았죠. 스트리머는 헤드셋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뭐야? 다시 읽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더 선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였습니다. 채팅창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방금 물소리남. 연출임? 스트리머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니야, 이거 선 건드려서 그래. 아니, 내가 이런 연출을 할 줄 알면 진작 더 잘 됐지. 그녀는 다시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화면 오른쪽 아래에 띄워둔 지도창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검색창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저절로 입력됐습니다. 살목지. 스트리머가 멈췄습니다.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스트리머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 안 눌렀어. 그녀는 잠깐 웃더니 괜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귀신아. 들어왔으면 구독, 좋아요부터 해. 채팅창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방송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방송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스트리머는 살목지 괴담을 끝까지 읽었고 마지막에는 별것 아니라는 듯 시청자들과 농담을 하다가 방송을 껐습니다. 야, 오늘 악몽 꾸면 니네 탓이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방송에 다시 보기를 확인한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 마지막에 원래 없던 장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길이는 11초. 어두운 화면이었습니다. 처음엔 검은 화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앞유리에 빗물이 맺혀 있었고 와이퍼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에는 좁은 시골길이 보였습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양쪽에는 나무가 검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습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 화면 왼쪽 아래에 검은 물이 아주 잠깐 비쳤습니다. 저수지였습니다. 그 장면은 생방송 중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중 누구도 방송 중에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스트리머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표정은 장난스러웠지만 평소보다 말이 조금 빨랐죠. 나도 봤어.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넣은 거 아니야. 편집도 안 했고 자동 저장된 거 그대로야. 그녀는 방송 중에 녹화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명, 날짜, 시간 전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방송 길이가 이상했습니다. 생방송은 분명 3시간 12분 04초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장된 원본 파일은 3시간 12분 15초였습니다. 정확히 11초가 더 길었습니다. 스트리머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채팅창에는 농담과 걱정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때 채팅창에 이상한 계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이 없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이 있어야 할 칸이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계정은 딱 한 줄을 남겼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스트리머는 그걸 보고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이거 닉네임 어떻게 비운 거야? 그 계정을 누르려 했지만 클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커서는 움직였는데 그 채팅 위로 가면 화면이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채팅은 금방 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새 채팅처럼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좌회전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 2시 17분. 방송이 그 시간을 넘기면 항상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마이크였습니다. 스트리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입력 게이지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주 낮게. 누군가가 마이크 가까이에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웹캠이었습니다. 초점이 나가면서 방 전체가 흐릿해졌습니다. 스트리머 얼굴은 괜찮았는데 뒤쪽 벽만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보는 벽처럼 천천히 일렁였죠. 세 번째는 조명이었습니다. 방안 조명은 그대로였는데 방송 화면에서는 전체색이 푸르게 죽었습니다. 흰 벽은 젖은 회색처럼 보였고 책상 아래쪽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스트리머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카메라 문제야. 자동 보정 때문에 그래. 아니 니네가 너무 과몰입한 거야. 하지만 채팅창은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 17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트리머도 처음엔 그걸 콘텐츠처럼 받아줬습니다. 야 오늘은 안 나온다. 당신도 주말엔 쉬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2시 17분이 되자 방송 화면이 1초 정도 멈췄습니다. 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화면만 멈췄죠. 그 1초 동안 스트리머 뒤쪽 벽에 검은 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로 보면 그 선은 벽이 아니라 물가의 나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오디오를 키우면 작은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을 줄이고 속도를 조금 낮추자 문장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 클립이 퍼진 뒤로 방송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트리머도 더 이상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송은 계속했습니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멈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스트리머가 처음으로 진짜 표정이 굳은 건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채팅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면 위치 기록 한번 봐요. 스트리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봤는데 살목지 찍혀있습니다. 방송 접는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방송에 띄웠습니다. 전날 새벽 기록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상처럼 보였죠. 방송을 하던 시간 내내 위치는 집 근처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17분 지도 화면이 갑자기 이동했습니다. 낯선 지방도로, 작은 저수지 근처. 휴대폰 기록에는 그녀가 그곳에 11분 동안 머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스트리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 그때 방송 중이었잖아. 채팅창도 그 순간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늘 빠르게 올라가던 글들이 몇 초 동안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리머는 몇 번이나 기록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다른 날짜도 눌러보고 지도 앱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저수지 근처 체류 시간 11분. 더 이상한 건 이동 경로였습니다. 집에서 그 저수지까지는 차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중간 경로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점이 갑자기 저수지 근처로 옮겨갔다가 11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스트리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니 스팅거겠지. 이런 거 가끔 있잖아? 아 배달앱도 나 바다 위에 찍은 적 있어. 그때 공백 닉네임의 계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말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직접 오세요. 스트리머는 바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채팅창 위에 떠 있는데도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상 안에 박힌 자막처럼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찰랑하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리머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헤드셋을 벗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방송은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팅창에는 계속 같은 말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첩도 봐요. 위치 기록 있으면 사진 있을 수도 있음. 그 시간대 저장된 거 확인해봐요. 스트리머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개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본인도 확인하지 않고는 끝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렬했죠. 전날 새벽 시간대에는 게임 캡처, 저장한 이미지, 음식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7분에 검은 사진 3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사진이었죠. 스트리머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밝기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비를 올리자 사진 아래쪽에 희미한 선이 나타났습니다. 난간이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있는
녹슨 철제 난간 같은 것. 두 번째 사진에는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물인지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지만 밝기를 더 올리자 아주 작은 반사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 일부가 보였습니다. 목적지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없었죠. 하지만 도착 예정 시간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송 화면이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스트리머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이거 찍은 적 없어. 채팅창에는 수많은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해요. 오늘 방송 끄세요. 주작이면 잘 만들었는데 진짜면 꺼요. 스트리머는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프로그램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종료 버튼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이크 입력 게이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스트리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이지는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읽었으면 와야지. 스트리머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이크 전원을 껐습니다. 하지만 물소리는 계속 방송에 남아있었죠. 그날 이후 스트리머는 며칠 동안 방송을 쉬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짧은 공지만 올라왔습니다. 당분간 살목지 관련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게임만 할게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만 채팅창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목지, 2시 17분, 좌회전. 그 단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스트리머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 뒤로 계속 이상한 꿈 꿔. 꿈에서 그녀는 항상 차 안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앞유리에는 물방울이 흘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꺾지 않으려고 하면 차가 스스로 기울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채팅장에서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가족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스트리머는 잠깐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짧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아빠, 자? 아니, 왜? 나 어릴 때 저수지 같은 데 간 적 있어? 무슨 저수지? 스트리머가 살목지라는 이름을 꺼내자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리머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잠시 뒤 아빠가 말했습니다. 거긴 왜 물어봐? 방송 채팅창이 한순간 빨라졌습니다. 스트리머도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방송에서 얘기가 나와서. 나 거기 간 적 있어? 아빠는 살목지라는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신 오래전에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리머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끼리 밤길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따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큰 길로 가야 했는데 내비가 자꾸 국도로 빠지라고 했고 아버지는 이상하다면서도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고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래된 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창문이 막혀있고 문만 비스듬히 열린 건물. 그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해서 바로 차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린 스트리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같은 말을 했대요. 저기 사람이 있어.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스트리머는 차창밖 어두운 쪽을 가리키며 자꾸 말했습니다. 저기 물 있어. 사람도 있어. 나한테 오라고 해. 스트리머는 전화기를 들고 굳었습니다. 아빠, 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서 다시는 밤에 내비만 믿고 안 갔어. 그때 전화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고 젖은 듯한 소리. 스트리머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방송 시간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스트리머는 방송 시간을 바꿨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 되기 전에 무조건 방송을 끄기 시작했죠. 처음에 시청자들이 그걸 장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스트리머도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시계를 확인했고 채팅을 읽다가도 방송 종료 버튼 근처로 마우스를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 제목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짧게 게임하고 자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 제목 끝에 문장이 하나 붙었습니다. 살목지 가는 길. 스트리머는 바로 지웠습니다. 관리자도 매니저도 스트리머 본인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몇 분 뒤 같은 문장이 다시 붙었습니다. 살목지 가는 길. 이번에는 채팅창 상단 고정 메시지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소처럼 보여지는 문자열 하나. 중간중간 깨져 있어서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지만 지도 앱에 넣으면 어느 저수지 근처 도로가 표시됐습니다. 스트리머는 그 지도를 보자마자 말이 없어졌습니다. 위치 기록에 찍혔던 그 근처였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가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스트리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 진짜로 안 가. 이거 컨텐츠 아니야. 그녀는 방송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종료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7분까지 3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리머는 계속 클릭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반응하지 않았고 채팅창만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스트리머는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멀티탭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송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 되자 방송 화면이 한번 멈췄습니다. 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화면만 정지했죠. 그런데 정지된 화면 속에서 딱 한 곳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머 뒤쪽 바닥. 처음엔 모니터 불빛이 반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의자 다리 주변으로 얇은 물이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채팅창은 빠르게 올라갔죠. 스트리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카메라를 보는 순간 방송 화면 속 책상 아래에서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스트리머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흰 벽은 젖은 회색처럼 변했고 창문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아래에는 어두운 물이 고여 있었죠. 그 물 위로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 것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없었죠. 그냥 누군가 물속에서 일어나 의자 뒤에 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채팅창에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뒤에 있어요. 카메라 끄세요. 진짜면 나가요. 스트리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만해. 진짜 그만해. 그 순간 마이크에 아주 가까운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읽었으면 와야지. 스트리머도 이번엔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책상에 물컵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송 화면 속에서는 물컵에서 흐른 물보다 바닥에 고인 물이 훨씬 넓었습니다. 마치 바닥 전체가 얕은 저수지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머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방송 화면이 끊겼습니다. 검은 화면, 그리고 다시 그 11초짜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비오는 시골길, 젖은 앞유리, 느리게 움직이는 와이퍼,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끝에 스트리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온 적 없는데?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왔었잖아. 그 말을 끝으로 방송이 꺼졌습니다. 스트리머의 방송은 다음날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는 살목제라는 단어가 금지어가 됐습니다. 채팅창에 입력해도 자동으로 지워졌고 스탄 단어도 대부분 필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드물게 필터를 통과하는 채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닉네임은 비어있고 프로필 사진도 없고 내용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좌회전하세요. 이상한 건 그 채팅이 모두에게 보이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봤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봤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을 새벽 2시 17분까지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꺼낼 이야기는 어느 교도소 조사방에서 시작됩니다. 제보자분은 2012년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분은 교도소라는 공간 자체가 크게 낯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기싸움도 있었고 서열 싸움도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조사도 받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수감자와 시비가 붙으면서 며칠 동안 조사 수용실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방이 완전한 독방은 아니었다는 거죠. 좁은 방 안에 이미 한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거의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교도관은 철문을 닫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둘이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보자분은 같이 있는 사람이 평범한 수감자는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그 남자가 지나치게 공손했다는 겁니다. 계속 제보자분을 형님이라고 불렀고 자리도 먼저 양보했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게 더 이상했다고 합니다. 싸움을 피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자주 철문을 봤다고 합니다.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말을 하다가도 멈췄고 교도관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시선이 꼭 문 아래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두 사람은 같이 재판을 받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날 제보자분은 처음 알았다고 해요. 같은 조사방에 있던 그 남자가 당시 뉴스에도 나왔던 강력범죄 피의자였다는 걸요. 검사가 마지막에 그 남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사형. 그 말이 나왔는데도 그 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화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요. 그날 저녁 조사방으로 돌아온 뒤 식사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플라스틱 식기와 플라스틱 젓가락이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기를 반납할 때 교도관이 젓가락 개수를 다시 세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가 비었다는 거죠. 방안을 대충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불 및 베개 옆, 식기통 안쪽. 결국 찾지 못했고 교도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둘 다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분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플라스틱 젓가락 하나, 그렇게 사소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조사방은 밤에도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복도 불빛이 철문 아래 틈으로 들어왔고 천장등도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벽 쪽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사각사각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손톱을 뜯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일정했다고 합니다. 같은 속도, 같은 간격. 고개를 돌려보니 그 남자가 베개 위에 뭔가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던 플라스틱 젓가락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 끝을 계속 갈고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날 낮에 그 남자가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말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이 조용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하냐?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어차피 끝났는데. 그리고 젓가락 끝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더니 철문 쪽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형님은 잠이 오냐? 그때 제보자분은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협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제보자분이 아니라 문 아래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방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젓가락 긁는 소리만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면 그 남자가 바로 움직일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뾰족하게 변하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엔 당연히 찌르기 좋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끝이 점점 납작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처럼 날카롭기보다는 얇은 조각처럼요. 그 남자는 젓가락을 갈다가 손끝으로 모양을 확인했고 마음에 안 드는지 다시 베개 커버에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철문 쪽을 봤다고 해요. 특히 교도관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릴 때마다 그 남자의 손이 잠깐씩 멈췄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참다 못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었고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그냥 기다리는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말했대요. 형님은 잠이 오냐니까. 제보자분은 그때부터 철문 쪽으로 조금씩 몸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말리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분은 철문 앞까지 가서 교도관을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대요. 저기요. 복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교도관님. 그때 그 남자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더 크게 불러야 들리지. 그 말 때문에 제보자분은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 젓가락 숨겼어요. 젓가락을 계속 갈고 있어요. 처음엔 복도 쪽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조용히 해. 자. 조사방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끼리 괜히 소리 지르고 서로 위협한다고 신고하고 그래서 교도관들도 처음부터 바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보자분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고 해요. 진짜 위험해요.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그때였다고 합니다. 뒤에서 들리던 사각거리는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제보자분은 그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해요. 소리가 멈췄다는 건 그 남자가 젓가락을 내려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뜻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천천히
철문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 제보자분은 문 가까이에 붙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열지 말고 확인만 하세요. 저 사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확인창이 열렸습니다. 작은 창 너머로 교도관의 눈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보자분 뒤쪽에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이 밀리는 소리,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소리. 이제 됐잖아. 제보자분은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제보자분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보자분이 문을 두드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겁먹게 만들고 계속 소리치게 만들고 결국 교도관이 확인하러 오게 만들려고요. 그 남자가 노렸던 건 제보자분이 잠드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복도에서 열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납작하게 갈린 젓가락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젓가락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문을 노려보고 있었죠. 다행히도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확인창으로 안쪽을 보다 그 남자의 자세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췄다고 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문 안쪽에는 제보자분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젓가락을 든 남자가 서 있었고 문 바깥에는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셋 다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교도관이 아무 말 없이 확인창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제야 제보자분을 봤다고 해요. 실패해서 화난 얼굴이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고 해요. 2명, 3명, 그리고 무전기 소리도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는 교도관들이 먼저 거리를 벌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도 안 했고 발버둥도 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고개를 살짝 돌려서 제보자분을 한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너무 빨리 불렀네. 그 말이 제보자분은 한동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빨리 불러서 살았다는 건지 빨리 불러서 실패했다는 건지. 근데 나중에 생각할수록 그 말은 후자에 가까웠다고 해요. 조금만 더 늦게 불렀으면, 조금만 더 크게 소란을 만들었으면, 조금만 더 교도관이 방심했으면 그 남자가 기다리던 상황이 완성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제보자분은 다른 조사방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옮겨지는 동안에도 복도는 조용했다고 해요. 교도관들도 괜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소한 뒤에도 제보자분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무서웠던 건 젓가락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었다고 해요. 제보자분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서였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보자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겁먹을 걸 알고 있었고 문을 두드릴 줄 알고 있었고 결국 누군가가 확인하러 올 것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제보자분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신은 그 남자에게 있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일 기억나는 건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형님이 너무 빨리 불렀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날 밤으로 끝난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한 새벽 게시판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몇 년 전에 여러 제보와 공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 고등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원래 잠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누우면 바로 잠드는 편은 아니었대요. 밤에 휴대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천장만 보다가 새벽 2, 3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형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고 씻고 숙제를 하다가 밤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제보자분이 자주 들어가던 곳이 한 인터넷 게시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익명 게시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와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새벽에도 사람이 많았대요. 낮에는 평범한 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글들, 급식이 맛없다는 글들,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새벽이 되면 게시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글 제목부터 달랐대요. 집 들어가기 싫다. 오늘은 진짜 끝내고 싶다. 지금 역 앞인데 너무 춥다. 이런 글들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처음엔 그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왜 있기 힘든 사람들, 말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댓글도 처음엔 따뜻해 보였다고 합니다. 괜찮냐, 일단 편의점 들어가라, 깨 잊지 마라,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했던 것은 댓글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글이 올라오고 30초도 안 돼서 이런 댓글들이 달렸대요. 어떤 글들은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10개 넘게 붙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새 글 목록만 보고 있는 것처럼요.
처음엔 그게 정말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누군가를 챙겨주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말 걸어주는 사람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보자분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글에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울하다라고 하는 글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20살 넘은 사람이 인생 망한 것 같다라고 글을 쓰면 댓글이 몇 개 안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나 내용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달랐대요. 중학생, 여학생, 가출, 혼자, 지금 밖에 갈 데가 없음. 그런 단어가 들어간 글에는 댓글이 순식간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은 이상하게 비슷했다고 해요. 지역이 어디냐? 몇 살이냐? 혼자 있냐? 잘 데 없으면 와라. 오픈 채팅 들어와라. 처음엔 정말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댓글에는 순서가 있었대요. 먼저 지역을 물었고, 그 다음 혼자인지 물어봤고, 나이를 물었고, 마지막엔 오픈 채팅 링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링크는 대부분 댓글로 공개되지 않았대요. 쪽지로 개인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때 제보자분은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또 게시판에는 이상한 은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모, 픽업, 하우스, 쉰방.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 제보자분도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곳이 그냥 게시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다른 방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실제로 누군가를 데리러 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그때도 깊게 끼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쓰지도 않았고 댓글도 거의 안 달았대요. 그냥 봤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습관처럼 뭔가 무서운 걸 보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에 게시판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처음엔 다들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 게시판에는 그런 글이 가끔 올라왔대요. 대부분은 친구가 연락하거나 누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글을 지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댓글이 너무나도 빨랐다는 겁니다. 방송 주소를 줘라, 지역 어디냐, 누구 아는 애냐, 어디 옥상이냐, 이런 댓글들이요. 그리고 어떤 닉네임 하나가 계속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내가 연락 중이다. 신고하지 말고 괜히 일 키우지 마라. 내가 데리고 있었다. 그 말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애를 아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방송은 갑자기 끊겼고 그 여자의 계정도 그 뒤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다음날부터 게시판에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걔 어떻게 됐냐? 어제 같이 있던 사람 누구냐? 걔 하우스 갔던 애 맞지? 데리고 다니던 형이 있었잖아.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특정 닉네임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항상 새벽마다 나타나는 사람들, 가출했다는 글에만 댓글 다는 사람들, 오픈 채팅으로 데려가는 사람들, 집 오면 재워준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닉네임은 계속 바뀌었는데 다들 뭐 그냥 형이라고 불렀대요. 그 사람은 말투가 늘 비슷했다고 합니다. 밖에 혼자 있지 마라. 일단 와서 씻고 자라. 추운데 왜 그러고 있냐. 술 한잔하면 좀 괜찮아진다. 나도 너만 할 때 힘들었다. 게시판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대요.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게시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굴었다고 해요. 그리고 게시판에는 그 사람 집에 실제로 다녀온 애들이 계속 생겼다고 해요. 애들은 그걸 하우스 간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출한 애들이 하루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곳, 새벽에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모이는 곳, 이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녀온 애들 말이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애는 분명 밤에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음날 낮이었다고 했고, 어떤 애는 자기 휴대폰에 기억에 나지 않는 사진이 남아있었다고 해요. 어떤 애는 자기 옷이 바뀌어져 있는데 자기가 언제 갈아입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해요. 중간 기억이 없다.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랑 웃으면서 얘기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통째로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그게 정말 이상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걱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게시판에서는 이상하게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변호했다고 해요. 마치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인데도 정해진 대답이 있는 것처럼요. 증거 있냐? 네가 먼저 한 거 아니냐? 재워줬더니 왜 그러냐? 괜히 그 사람 인생 망치지 마라. 부모님한테 말하면 너도 끝이다. 그 댓글들이 달리면 글쓴이는 보통 말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우스 사진은 한번 게시판에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평범한 원룸이었대요. 근데 방안이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충전기도 너무 많았고 칫솔도 여러 개였고 여자 패딩이 몇 벌이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옆 바닥에는 교복 입은 애 하나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금방 삭제되었어요. 근데 댓글들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또 진입이 들어왔네. 오늘은 몇 명이냐? 이번에 진짜 어린데? 그 댓글을 보고 나서야 제보자분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보자분은 게시판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글을 봤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댓글을 먼저 봤대요. 누가 먼저 댓글을 다는지,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 어떤 글이 삭제되는지, 어떤 닉네임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러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말하는 글이 올라오면 항상 비슷한 순서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심, 증거가 있냐 뭐 이런 의심들이요. 그 다음은 협박처럼 들리는 말들, 부모님 알면 너만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정 유도, 형 지금도 힘들고 그 사람도 상처받았다. 이 세 단계가 거의 매번 반복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나중에 댓글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이 글도 곧 지워지겠구나, 이 사람도 곧 사과를 하겠구나, 이 분위기도 결국 뒤집히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폭로글 하나가 길게 올랐다고 해요. 한 여자아이가 쓴 글이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짧았대요. 하우스 갔다 온 사람들 봐줘. 그 글은 새벽 3시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그때도 잠이 안 와서 게시판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글을 쓴 사람은 그날 하우스에서 음료를 마시고 난 뒤 잠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해요. 눈을 떴을 땐 해가 떠 있었고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없었고 잠금 화면에는 모르는 알림들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휴대폰 사진첩에는 자기가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다고 해요. 제보자분도 그때는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댓글 하나가 달렸다고 해요. 형 지금 큰일 났어. 그 밑에는 자해를 암시하는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사진이 올라온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글쓴이를 몰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냐?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런다. 형이 너 재워준 건 맞잖아. 제보자분은 그때 댓글이 너무 빨리 달리는 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진 하나를 신호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처럼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피해를 말하던 애들이 며칠 지나면 꼭 말을 바꿨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좋은 사람이었다, 나도 괜히 글 썼고 나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처음엔 울면서 글을 쓰던 애들이 며칠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그 사과문들이 전부 비슷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문장이 짧고 자기 잘못이라고 반복하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쓰라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 뒤로 게시판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하우스 냉장고 안에 이름 모를 약봉지가 많았다고 했고, 어떤 애들은 컵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고 했고, 어떤 애들은 방 안에서 휴대폰이 여러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대요. 그냥 졸렸다, 눈이 잘 안 떠졌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계속 잠들었다, 기억이 중간중간 없다, 이런 말들만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신고했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대답을 피했다고 해요. 부모님께 들킬까봐, 학교에서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시판 사람들이 이미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약한 부분, 말하지 못하는 이유,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사정,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그때부터 게시판이 참 무섭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귀신 이야기처럼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었대요. 그냥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새벽마다 어린애들이 무너지는 순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공포가 제보자분에게도 닿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게시판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거의 달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쪽지 하나가 왔다고 해요. 너도 잠 안 오냐? 누군지도 몰랐고 괜히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몇 분 뒤 두 번째 쪽지가 왔다고 해요. 요즘 계속 보이던데. 그 문장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글을 많이 남긴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계속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쪽지가 왔대요. 너 고등학생이지? 제보자분은 그때 휴대폰 화면을 한참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프로필에 적어둔 적은 없었대요. 글을 쓴 적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댓글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자 끝나고 집 간다는 말, 모의고사 망쳤다는 말,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 고등학생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쪽지는 더 짧아졌다고 해요. 사당역 근처? 제보자분은 그때 휴대폰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이 사는 동네 근처였대요. 정확한 주소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동네에 산다고 직접 쓴 적은 없었대요. 하지만 예전에 집 근처 독서실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었고 버스 막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조합하면 어느 동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제보자분은 그날 방문을 잠그고 잤다고 합니다. 사실 잘 못 잤다고 해요.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하고 창문 잠금 장치도 확인하고 커튼을 끝까지 닫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미 누군가가 자기 생활을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제보자분은 게시판에 들어가는 횟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끊지는 못했대요. 안 보면 더 불안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글을 올렸는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댓글을 다는지, 누가 또 오픈 채팅으로 끌려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게시판에 동네 이름이 들어간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사당역 근처 사는 애 있냐? 제보자분 동네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거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근처에 갈 데 없냐는 내용이었대요. 그런데 댓글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거기 학생 많다, 근처 독서실 새벽까지 한다, 편의점 앞에 애들 자주 있다. 전에 그쪽에서 하나 봤었는데
제보자분은 그 댓글을 보고 바로 창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문장들이 그냥 지역 정보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누군가 이동 동선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학생들이 있는지, 어디에 혼자 있는 애들이 있는지, 어느 시간에 누가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 무렵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도 나오고 하우스 사진도 퍼지고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시판은 며칠 동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예전 글 캡처를 올렸고, 누군가는 오픈 채팅 캡처를 올렸고, 누군가는 하우스 주소로 추정되는 곳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삭제됐던 글들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됐다고 해요.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상했던 건 체포된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도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그게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게시판 안의 분위기는 끝까지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다고요. 사건 뒤에 운영진도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만남 유도 금지, 미성년자 보호 강화, 위험한 글은 신고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분은 그 공지를 보고도 안심이 안 됐다고 해요. 공지 밑에 달린 댓글 때문이었대요. 이제 어디서 모이냐? 다른 방 파야겠네. 괜히 유명해졌다. 조용히 하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내. 제보자분은 그걸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관련자들이 잡혀간 뒤에도 게시판은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지 하나만 올라왔다고 해요. 오프라인 만남 유도 금지.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도 글은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지금 역 앞이다. 오늘 잘 곳이 없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 예전이랑 똑같은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지역이 어디냐? 제보자분은 그 댓글을 보고 바로 창을 닫았다고 해요. 닉네임은 달라졌는데 문장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결국 그 게시판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탈퇴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한참 망설였다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곳을 나간다면 무언가 놓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위험한 글을 올리면 자기가 봐야 할 것 같고, 누가 이상한 댓글을 달면 캡처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또 사라지면 그걸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제보자분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올라온 글은 짧았대요. 지금 역 앞인데 갈 데 없다. 댓글은 3개였습니다. 지역 어디냐? 오픈 채팅 와라. 아까 걔 아냐? 제보자분은 세 번째 댓글을 보고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아까 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대요. 누군가가 그 애를 이미 봤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어디선가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그날 바로 탈퇴했다고 해요. 게시판 앱도 지우고 캡처해둔 사진들도 대부분 지웠다고 합니다. 근데 몇 장을 끝까지 지우지 못했다고 해요.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하우스 사진이었다고 해요. 제보자분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 속에서 제일 이상했던 게 방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방은 처음 오는 사람이 자는 방처럼 보이지 않았대요. 계속 누군가가 오고, 계속 누군가가 자고, 계속 누군가가 사라지는 방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보자분도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보던 닉네임들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해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기록도 지워지고 오픈 채팅 링크도 만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잠이 안 오는 새벽이면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 시간만 되면 계속 올라오던 글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다가왔던 댓글들. 제보자분은 몇 년 뒤에 한번 그 게시판 주소를 다시 검색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없어졌을 줄 알았대요. 그 정도의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쳤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게시판은 아직 남아있었다고 해요. 이름만 조금 바뀌었고 카테고리도 조금 정리됐고 공지사항도 새로 올라와 있었지만 새벽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들어가기 싫다. 오늘 잘 곳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여전히 댓글이 달려있었다고 해요. 지역 어디냐? 제보자분은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바로 창을 닫았다고 합니다. 닉네임은 달라져 있었대요. 말투도 조금 달랐고 프로필 사진도 조금 달랐고 아이디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자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귀신들이 아니라 항상 말을 먼저 걸던 사람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 누군가가 혼자 있다고 쓰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사건이 터진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와 똑같은 문장을 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